안녕하세요. 오늘은 꿈과 사랑 책 읽기 중에서 지난번에 소개했던 홀로서기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홀로서기 심리학이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아편, 두 번째가 감정편, 세 번째는 관계편, 네 번째가 세상편인데요. 이 구조가 정말 좀 잘 정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죠. 내용과 상관없이 제가 신학을 석사 논문을 쓸 때 이제 조직 신학을 했거든요. 시스테매틱. 조직 신학의 영어가 시스테매틱 테올로지입니다. 이 시스테매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체계적이다, 또 조직적이다 이런 뜻이죠. 이 책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자아편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자아편의 제목이 나는 왜 사소한 일도 쉽게 흔들리는가 라는 제목이었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편의 감정편에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기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게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결국은 성숙되지 못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어른의 기준으로 보는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결국은 어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기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감정의 패턴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감정의 패턴, 이모셔널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이제 그걸 알려면 나의 감정의 취약한 부분, 내가 분노를 빨리 자주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우울해진다든지 그런 감정의 과정들이 있죠. 그 과정들을 잘 살펴보는 것.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감정의 5가지 패턴의 요소가 있는데, 이제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남자친구가 전화를 요즘에 좀 안 한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두 번째죠. 생각. 그가 나를 옛날보다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게 생각이죠. 그 다음에 감정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화가 난다. 이게 감정이고, 네 번째는 신체 감각. 그래서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신체적인 반응이죠. 5번째는 행동, 충동. 당장 쫓아가서 이제 끝내야 되겠다. 뭐 이게 충동이죠. 그런 5가지 패턴이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과 감정을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남자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안 하는 게 그게 사실, 팩트죠. 이제 팩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이 남자친구가 나를 옛날처럼 좋아하지 않고 좀 사랑이 식었다. 이게 이제 생각인데, 생각이나 감정, 그래서 화가 나고 불안하고 그런 것들과 이 팩트, 전화를 안 한 사실과 일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신체 감각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죠. 물론 신체 반응은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이나 감정은 통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팩트는 통제가 잘 안 되죠. 상대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신체 반응도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 이게 감정 패턴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 내게 드는 생각과 감정도 어느 정도는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관찰자 입장,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제3자, 객관적으로 보라는 얘기죠. 내 자신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면 그건 주관적이지만,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객관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이제 예측 불가능한 것,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어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어,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그 이 커버를 열면 뱀이 나오는. 음, 근데 이제 컴퓨터 게임에서 그 뱀이 나올 때 의자에다가 약간은 진동을 줘가지고 반응을 전기 충격을 이제 가하는 이제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항상 안 나와요. 그 뱀이. 두 번째는 항상 나와요. 세 번째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열면 항상 안 나오니까 몸이 반응을 안 하죠. 두 번째는 항상 나오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기 충격을 받았던 두 번째보다 전기 충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세 번째 상황, 불안한 상황이 더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그 실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이런 물리적인 시험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일어나지 않는 그 불확실한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더 괴롭힌다라는 사실을 이런 실험을 통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확실한 미래가 때로는 불안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다루기 힘든 세 가지 이제 감정 상태를 무기력함, 그리고 우울함,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함,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무기력함은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내가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 이게 무기력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결정을 못하는 거. 하나를 밀고 나가면 고통스럽더라도 그냥 참으면 되는데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하고 우울한 상태. 우울한 상태는 실패할 게 분명하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런 상태. 하고 싶다는 감정과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뭔가 내가 잃을 것 같은 그런 걱정,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 이제 그랬을 때는 그 나는 이것을 하면은 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뭐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난 이것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불안한 상태. 불안한 것은 경쟁사에서 뒤처질까 봐서 막 이것저것 해내는 거. 이제 바쁘게 하는 습관. 그것을 말하는데 모든 걸 잘 해내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뭔가를 내가 상사로부터 업무를 받았으면 그걸 잘 못할까 봐 늘 안절부절하고 걱정을 한다면 그게 이제 불안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했을 때 잘 되든 못 되든 이게 효과가 능률이 오르는데 불안하면 능률이 잘 안 오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게 늘 불안해요. 그래서 뭐 취미생활도 엄청 많이 하고 사람도 엄청 많이 만나는데 늘 바쁘게 사는데 늘 마음은 불안해, 허전해. 그런 사람 있죠. 그걸 취미부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친구가 너무 많고 바쁜데 뭐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취미하고 저 취미하고 그것도 하나의 불안한 마음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안에 대해서는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명상 같은 게 매우 중요하고 기독교인들은 기도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기도하면서 불안을 몰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심리학에서는 행동을 멈추고 그것을 제3자 입장에서 가만히 바라보라. 불안한 마음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불안함이 없어진다. 이런 거죠. 그게 명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일도 하지 않으면서 뭐 불안함부터 들어올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쭉 우선순위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보는 겁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감정을 알아채는 능력이 있대요. 감정에는 우울한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이나 다 신체적인 반응이 조금씩 있는데
가슴이 뛴다든지 뒷골이 땡긴다든지 가슴이 뭐 이렇게 답답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일단 일지정지 버튼을 누르고 자기의 삶을 환기시키는 거죠. 운동을 하거나 또 환기를 시키거나 외출을 하거나 이러면서 자기의 삶의 패턴을 좀 바꿔보는 거. 그게 이제 감정을 알아채리는 능력이죠. 그리고 감정이 조금 잦아들 때까지 내게 지금 들어왔던 감정이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를 때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막 분노가 차오르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화를 쏟아넣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문제의 원인을 이 눈 앞에서 가까이서만 찾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멀리 있는 원인을 또 찾아야 된다. 내가 어저께 뭘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지금 우울한 그 감정이 갑자기 지금 드는 게 아니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우울하구나 뭐 이런, 아니면 내일 다가올 어떤 뭐 카드 대금 때문에 내가 지금 우울하다 뭐 이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멀리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생각,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되는데 영어로는 이제 all or nothing이죠. all or nothing은 이분법적 사고인데요.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아니면 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 착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뭐 내가 뭘 해도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은 결국은 인지 오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인지 오류. 내가 정확하게 이걸 인지를 하지 못했다, 인식을 하지 못했다. 이제 그래서 생기는 오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 기복을 이기는 7가지 행동요법이 나오는데 이 행동요법은 너무 구체적인 것이어서 조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사실은 뭐 행동 요령, 뭐 행동 수칙 뭐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냥 크게 어떤 철학적인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제 뭐 버킷리스트라든지 또는 그 두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걸 이제 쭉 만들어서 체크 해가면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어떤 삶의 이제 어, 강론 부분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통합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좀 철학적인 부분에서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강론 부분은 저한테는 조금 더 다가오질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감정 기복을 이기는 7가지 행동요법. 그래서 첫 번째는 결과가 아닌 목표를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결과와 목표가 뭐가 다르냐? 내가 이제 내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아야 되겠다, 이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제 목표는 내가 오늘 해야 될 목표는 직장을 검색해 보는 거, 사이트를 찾아보는 거, 또 친구를 만나서 내가 갈 수 있는 다른 할 수 있는 일들을 상담해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지. 내 직장,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게 목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그래서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수준을 나눠야 된다. 실행 수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들을 3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최상, 두 번째는 만족할 만한 것, 세 번째는 허용될 만한 것. 이 3가지가 다 목표를 이루는 거라는 거죠. 최상이 아니라도 만족하면 되고, 만족하지 못해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허용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알아채기 훈련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네 번째는 훈련 시간 정하기. 그 감정을 내가 알아채렸으면 그것을 다루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실행하고 나면 스스로에게 보상하기. 예를 든다면 내가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하면 그 하루에 좀 적게 먹기, 아니면은 한 끼 뭐 좀 안 먹기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잘 했으면 이제 그 뭔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외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목표와 실행 여부를 주변에 알리기.
내가 목표를 정하고 뭐 다이어트 목표나 금연의 목표나 뭐 금주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정했으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은 목표와 가치를 기억하기. 그래서 목표, 가치를 늘 기억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감정표는 사실 뭐 모든 책은 이 서문과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읽으면 다 되는 건데 중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좀 아는 내용이 많죠. 그래서 저는 책을 제일 첫 부분만 정성껏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대충 훑어서 보는데 오늘 2장의 그 결론 부분에 그 요약을 해놓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파트별로 마지막 부분에 자기 책의 결론을 자기가 써놨어요. 그걸 읽어드릴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기복이 일어날 때 누군가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만 누군가는 성숙하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자기 자신에게 옵니다.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목표로 하던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지요. 어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나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자신이 분노, 우울, 불안, 짜증 등 부정적인 상태일 때 그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일시정지시키고 주의를 돌려 감정에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감정이 잦아든 후에는 왜 그러한 감정이 들었는지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기분이 아닌 의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비로소 감정에서 자유롭고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 80%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때로는 그 감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숙하게 감정을 조절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훈련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른이 아닌 거죠. 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60이 돼도 철이 없고 70이 돼도 철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감정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이런 감정을 좀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그런 목표를 살짝 설정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 책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 요령들을 따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나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고 감정을 다루며 살아야 되겠다. 이 하나만 생각해도 이 책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홀로서기 심리학의 목표고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두 번째 파트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 세 번째 관계편과 네 번째 세상편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분량이 적습니다. 이제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